논술은 대학별 유형 공식이다. 이제 연세대학교 모의논술이 지난 5월 25일 날 있었는데 그 변한 게 좀 있더라고요. 내가 지난 시간에 문제 줘서 알잖아. 뭐가 변했어요? 그래, 영어 제시문이 새로 생긴 게 있고 시간은 똑같은데 글자 수가 좀 변했죠. 그리고 문항도 각각이 이제 2개씩 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뭐 1000자 내외에서 이제 1200자 내로 바뀌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자에서 1200자 내외로 바뀌었는데 또 이제 문항이 1-1, 뭐 1-2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됐어요. 근데 사실상 그 분량을 좀 늘리면서 문항을 2개로 나눠서 좀 더 이제 중층적으로 사고력을 이제 평가해 보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상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냥 1200자 통글로 써도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굳이 1-1과 1-2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문제로 낼 수 있는 그런 통합적, 유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별다른 다른 문제가 아니다. 알았어요? 하나의 문제를 그냥 2개로 단락을 알아서 써봐라 이런 뜻입니다. 단락 나누기의 의미만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이제 모의논술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3자 비교잖아요. 3자 비교를 한 800자에서 900자 사이,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쓰시고, 이거는 이게 벌써 문제를 보실까요? 이제 문제를 보시면 1-2가 제시문 나와 다의 각각의 관점에서 다음 사례를 평가하시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적용평가라 그래요. 관점을 적용해서 사례에 적용해서 평가하는 걸 한 3분의 1 정도 쓰시면 되는 뭐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요, 과거에도 자료 분석이었잖아요. 그죠? 자료 분석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다만 이제 자료 분석이 약간 좀 이렇게 헷갈리게 나왔어요. 조금 이게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뭐 그러한 뉘앙스로 나왔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언뜻 보면은 문제 2를 보면 2-1이 이제 수리적 개념이 나와요. 표준 편차, 확률 변수. 이제 확률과 통계와 관련된 자료를 주면서 그 수학적 개념을 인문 논술적 진술로서 이거를 소위 말해서 환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뭐 그런 정도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볼 때는 이게 수리 논술은 아니고 실제 연대 교육 입학처에서는 수리 논술은 안 내겠다고 했지만 이게 수리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개념만 활용해가지고 그냥 일반적 진술로 풀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확률 변수라든가 표준 편차, 소위 그 감소율을 어느 정도 답을 써주면서 구체적인 풀이 과정은 안 보이더라도 그거 계산 능력을 좀 보는 건지는 그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밑에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선생님은 일단은 수리 논술이 아니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그냥 이렇게 수학적 개념 몇 가지를 활용해서 일반적 진술 수준으로 답을 쓰는 그러한 예시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무튼 이것도 라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라 그랬는데, 이 문제는 이제 추론 설명이에요. 사실상 지난 그 문제에서도 자료는
분석과 해석인데 해석은 핵심적으로 추론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추론을 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2가 표 1, 2, 3 각각을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각각을 1, 2, 3 각각을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에서 평가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도요, 사실상 이 적용 평가죠. 근데 이 적용이 일단은 관점을 적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자료를 분석하고 그 관점에 입각해서 가나 관점의 각각의 입장에서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그냥 적용, 사례에 대한 적용 평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적용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료 분석이다. 자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이 한 3분의 1 되고요. 이것이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천자 내외로 통글로 썼다면 요거를 단락을 좀 나누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1과 2-2도 문제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밀관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1번 답을 쓰고 그 다음 단락의 연장해서 곧바로 글을 써도 한 편에 완결된 글이 되는 그러한 유기적인 구성도가 높은 문제를 낸 거죠. 이해가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3자 비교는 그래도 한 10몇 차례 했잖아. 일본 문제는 아무튼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잖아.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영어 제시문이 나와가지고 띵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볼 때는요, 그 영어 제시문은 내가 좀 읽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과서나 수능 특강 영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고전에서 이제 발췌를 해서 이것은 교육부의 지침에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선행학습 뭐 이런 게 되지 않으면 풀기 좀 어려운 지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왜 어렵냐면 비문이 많고 전반적으로 이 단락도 제대로 구분을 안 해줬어요. 그래 크게 두 단락으로. 이제 앞부분은 이제 글쓰기 특성, 뒷부분은 이제 디지털 글쓰기.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두 단락을 했지만 사실은 대단히 길잖아요, 글이.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문단을 나눠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 문단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아가지고 독해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장의 오형식에 기초해서 제대로 이렇게 우리 국어로 치면 문법에 맞는 글 이런 게보다 비문이 많아요. 되게 보니까 비문이 많아가지고 독해하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절대 영어 제시문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 전체적인 수업 있잖아. 수업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그 전체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어떠한 그 맥락에서 이 제시문을 배치했고 한번 쭉 훑어있기를 했을 때 대략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영어 3등급 이내면 대충 풀 수 있는 그러한 영어 독해력이 있잖아요. 그 수준에서 봤을 때 전체 수분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다른 외대나 이대와는 달리 연세대는 3자 비교를 다각적 심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장 독해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장 하나하나도 좀 꼼꼼히 볼 필요는 있으나 다행히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게 계속 이게 논리가 똑같은 논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제시문은 아니다. 이따가 내가 영어 제시문 해석한 거를 보여주겠는데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다만 글 자체가 문법적으로 조금 독해하기가 난해하게 써있는 장문이 많고 그런 게 있어서 까다롭지만 그냥 쭉 맥락 속에서 몇 가지 키워드, 중심 단어 이런 것들 몇 개 밑줄 긋고 그것을 3자 비교로 넘어가면 될 것 같다. 그러한 정도로 하시고요. 오늘은 영어 독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영어 제시문 독해법이나 그거 응용법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포괄적인 모의논술 해설이기 때문에 영어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체계적으로 다시 해줄 거예요. 영어 제시문을 어떻게 독해하는가에 대한 또 팁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시면 이제 심플하죠? 첫 번째 1-1은 제시문 가나다에 나타난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다양한 관점을 비교해라. 여러분들 주제가 뭐예요, 여기서? 주제가? 보경아, 주제가 뭐야? 주제. 이미 나와 있잖아. 그렇죠. 지금 글쓰기와 지식의 발전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여기로 해야 되는구나. 내가 거꾸로 해야 돼. 왜 안 나와? 여기 있네. 자, 지금 주제가 뭐예요? 글쓰기와 지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메가스터디나 몇몇 잘 나간다는 강사들이 연세대학교 논술 해설하는 걸 내가 몇 개 봤더니 다 엉터리더라고. 삼자 비교할 때 일단 요약을 가나다를 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분석하는 거다 하는 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엉터리고요. 또 걔는 또 내 제자야 되는데 참 비교는 차이다. 이렇게 하면서 차이점만 이렇게 분석한 이게 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연세대학교 문제를 다 꿰뚫고 있는데 예전에 평화를 주제로 나왔던 그 주제 위에는 다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선생들이 죽음에 대해서 예전에 나온 주제가 있어요. 고릴라가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를 할 때 사실상 그때도 공통점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공통점이 없다고 대부분이 다 분석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관련된 그것도요, 공통점을 세 개를 다 찾을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가하고 나를 비교하고 가하고 다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크로스 비교, 대각선 비교가 문제였기 때문에 세 제시문의 공통점을 못 찾은 거지, 구조적으로 못 찾을 수밖에 없었지. 그러한 대각선 비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무조건 찾아내야 된다. 예리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통점을요 간단하게 쓰세요. 간단하게 쓰는데 남들은 공통점을 하나만 쓸 때 나는 두세 개를 쓰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다른 학생보다 차별화되는 실증적 사고를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요거를 서론격으로 공통점을, 주제와 공통점을 써주는 것이 연세대 고득점 합격의 비결이다. 그리고 차이점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제시문을 절대 요약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용은 녹아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차이점을 비교합니까? 범주별 분석이에요. 알았어요? 차이점을 범주별로 해라. 예를 들어서 이따가 보겠지만 제시문의 내용에 기초해서 범주를 내가 세워야 됩니다. 말과 글의 관계가 뭐냐? 그리고 핵심이 글쓰기와 지식의 관계잖아요. 글쓰기가 지식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리고 제시문 가는 안 나타있지만 제시문 나와 다에는 디지털 매체에 의한 2차 구술성.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한 구술적 글쓰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것들을, 그런 범주를 나눠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해주는 이런 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앞부분은 이게 말과 글의 관계, 글쓰기가 지식 발전에 미치는 영향, 요 부분은 이제 가와 나가 공통적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글에 대해서 비판한 가의 내용에는 이 디지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다가 다 디지털에 대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따로 뽑아서 써줘야 돼요. 그런 의미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3자 비교를 할 때 일단은 이제 공통점을 써줘야 되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차이점을 쓸 때 일반적으로 이항 대립을 시켜주는 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가하고 나, 다가 이렇게 이항 대립이 돼요. 근데 가와 나다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일단은 이제 복잡하게 이제 분석하기 이전에 항상 그래요. 단순화 시켜야 돼요. 이 답이 있단 말이에요, 요새 논술은. 그래서 단순화 시키면서 구체적인 설명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그러한 진술, 개념적 대비라고 그러죠. 이런 걸 해주다가 왜 그런지를 증명할 때 구체적인 서술로 제시문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가는요 글쓰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린아 졸지 마라. 지금 주제가 글쓰기가 지식 발전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 영향이 가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단순화시키세요. 일단은 부정적 이거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왜 부정적인가 왜 긍정적인가를 쓰는데 이거를 분석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냥 퉁쳐서 쓰지 마시고 분석적이라고 쓰라는 게 뭐냐면 왜 부정적이고 왜 긍정적인가를 말과 글의 관계, 즉 말과 글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소위 논증의 도구인 기초적인 개념부터 정리해 들어가면서 글쓰기가 지식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왜 부정적인 긍정적인을 이제 논증을 해줘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에 대해서는 안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이라고 보면서도 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글쓰기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디지털 글쓰기 있잖아요. 디지털 글쓰기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다는 디지털 글쓰기는 아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어. 간단해요. 이렇게 전체적인 이 구도가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전의 3자 비교 문제보다 훨씬 단순해졌어요. 오히려 1-2 문제를 사례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을 옛날에도 가끔 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시문 2개를 비교하고 적용 평가를 해서 1000자를 쓰겠는데 이거는 이제 3자 비교할 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3자 비교 한 800자, 900자 하고 그 다음에 사례 적용해라 라고 하려다 보니까 분량만 늘었지 3자 비교는 오히려 그 분석의 난이도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분석의 난이도는 떨어졌는데 대신 영어 제시문이 껴있어서 어렵게 보일 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걸 딱 보시면 가는 글쓰기가 지식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다. 이따 제시문 읽어보겠지만 나다는 긍정적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쓰기는 또 종류가 다르잖아. 최근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2차 구술성 이거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것과 나쁘게 보는 입장이 또 갈리더라 이거죠. 이게 전체적인 논리 구도고 이것을 이런 식의 범주적인 비교를 통해서 써주는 것이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공통점이 이렇게 나오는지, 왜 차이점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제 제시문을 조금 보시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시문이 워딩을 못했어요. 그냥 PDF 파일 프린트해서 줘가지고 한글로 입력을 못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나눠준 자료로 보시면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를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한 얘기입니다. 글에 대해서. 여기서의 또 지금 우리가 요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핵심적인 중심 단어들을 몇 가지를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이제 키 센텐스나 중심 단어를 몇 개 찾으면 됩니다. 가 제시문에 10에서 12번째 줄을 보실까요? 보시면은 문자는 그것을 배운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에 무관심하게 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망각을 낳아 그들은 글에 대한 믿음 탓에 바깥에 있는 흔적에 의존할 뿐 스스로 기억해 내려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식의 발전에 도움이 되긴커녕 오히려 망각을 낳는다는 거예요. 에? 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12번째 줄에 보시면 11번 12번째 줄에 보시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지혜의 겉모양이지 참모습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에? 참된 지식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15번째에서 16번째 보세요. 밑줄 그으세요. 문자로부터 무언가 명확하고 확실함이 생겨나리라는 생각, 즉 지식이 생기리라는 생각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즉 문자를 신봉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키 센텐스입니다. 문자로부터 지식을 얻고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요게 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고, 그러면은 글은 뭐냐? 알을 기억시키는 게 아니고, 알의 지식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기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기시킨다. 상기 동그라미 쳐, 상기. 기억과 상기는 다른 거예요. 상기시킨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글쓰기는 그림 그리기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뭐 동굴의 우화 뭐 이러한 연장에서 그림은 자연을 모방하는 거고, 모방의 모방이다.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본질이 비친 게 우리 지금 자연 현상이고, 그 자연 현상이 모방인데, 이데아의 모방인데, 그 모방한 걸 또 모방하는 게 그림 그리기 아니냐. 그러니까 모방의 모방, 이거 완전히 허구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 것처럼 이 글이라는 것도 말 있잖아요. 말 속에 있는 영혼의 어떻게 보면 모방인데, 모방을 또 모방하는 게 글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림 그리기가 같다 그랬더니 파이드로스가 알미 있는 자의 말을 일컬어 살아있고 영혼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글로 쓰인 말은 그것의 영상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영상, 동그라미 치세요. 영상이다, 이거죠. 허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 내용인데,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말은 본질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당시의 아우라가 있는, 특히 지혜로운 철학자들의 말은 그 당시에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의 아우라 있는 뭔가 깨우침이 있어요. 그거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게 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글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써지고 나면 획일화돼서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어서의 생생한 진리의 아우라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자기 멋대로 획일적인 해석을 하게끔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글이.
그래서 대단히 현상에 불과하다. 현상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허구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허구라는 말이 뭐라고요? 영상, 그림 그리기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의 요지는 그런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암, 지혜를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상적 상기로 영혼의 망각을 초래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겉 모양만 아는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만 알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진정한 참된 진리를 인식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 이런 거죠. 즉 지식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가짜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이죠. 당연히.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제심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봅시다. 나를 보시면 그래요. 자, 지금 여기에 있어서의 주제어는 나와 있죠. 이거를 쭉 한번 일단 훑어읽기로 한번 쭉 한번 보시면은 여기 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죠? 첫 번째 줄 글쓰기라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주제어가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은 일단은 한번 쭉 가로를 쳐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자연적인 구술과는 대조적으로 글쓰기는 완전히 인위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글쓰기는 인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artificial 인위적이라는 말이 사실상 여섯 번째 줄 있잖아요. 사실 이게 단락을 나눠야 됩니다. 테크놀로지에 뭐 밑줄으세요.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라는 뜻이에요. 기술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artificial creation, 그러니까 인공적인 창작물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번째 줄에 그러니까 인공적인 창작물을 이제 기술로 보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제시문 가를 보면은 소크라테스도 이제 기술을 발명품으로 보고 문자도 그 연장에서 기술적 발명품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글쓰기 기술이라 그러잖아요. 글쓰기 기술. 응? 기술이야. 말은 자연적인 그러한 언어인데 글이라는 건 되게 인위적인 거고 인위적인 건 사실 기술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술이라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상당히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여기 보면 기술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변형만이 아니라 여기 뭐 인텔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내부적인 그러한 인식의 확장이나 포텐셜, 잠재력의 고양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극대화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테크놀로지라는 것으로 주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리터러시라고 하는 읽고 쓰는 능력으로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또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런 기술이라는 것이 대단히 이제 인위적인데 뭐 이러면서 역설적이고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실까요? 내가 이걸 이제 사실은 번역은 아니고요. 이게 좀 직역에 가깝게 했어요.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내가 영문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최초의 해석이지 않을까. 연세대 모의고사의 해설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최초로 해주는 건데 선생님이 해석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자연스럽고 구술적인 말과는 대조적으로 글쓰기는 완전히 인위적이다. 그런데 이 인위적인 글쓰기가 충만함과 내면과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진정으로 귀중하고 정말 필수적이다. 인간의 지식 발전에 인간의 의식 발전에 필수적 요소다라고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 그러니까 인위적인
글이라는 것은 이걸 기술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 글쓰기 기술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을 교양시키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글쓰기가 없다면 인간의 의식은 더욱 충만한 잠재력을 달성할 수 없으며 아름답고 강력한 다른 창조물을 생산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의 내면적 충만함과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 그냥 나와요. 그리고 리터러시, 읽고 쓰는 능력은 요거가 대단히 중요하죠. 요거는 밑줄 쫙 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지식을 발전시키느냐? 과학, 역사, 철학, 문학과 같은 다른 예술의 설명적 이해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실제로 언어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자, literacy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literacy is absolutely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including oral speech까지 요거를 박스를 치시고요. 요 문장이 사실상 글쓰기에 대한 키 센텐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쓰기가 지식 발전에 영향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요거예요, 요거. 핵심은 글쓰기는 자연적인 언어가 아니라 인위적인 언어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개념 정리를 하는 거고요. 되게 중요하고 인간의 의식과 잠재력을 확장시키는데 그럼 어떠한 의식과 잠재력을 확장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과학, 역사, 철학, 문학, 다른 예술에 대한 어떤 지식의 발전? 설명적 지식의 발전. 이론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알겠냐?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글쓰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좀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디지털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어요. 디지털에 쓰고 있는데 아무튼 뭐 디지털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다시 기술을 강조해요. 기술의 사용은 인간의 마음을 풍부하고 인간의 장점을 정체를 높일 수 있다.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미디어, 전자기술 이런 말이 나오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중간 부분에 나와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14번째 줄. with 뭐 텔레폰, 라디오, 뭐 텔레비전, various kind of 뭐 디지털 미디어.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단락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팍 박혀 있으니까 이게 디지털 미디어에서 쓰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나오면서 이것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한마디로 2차적 구술을 만든다는 거죠. 더 세컨더리 오럴러티라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몇 줄 보시고요. The Age of Secondary Orality 몇 줄 보세요. 그러니까 2차 구술성의 시대로 간다라고 하고 그 2차 구술성의 시대가 뭐냐? 좋은 거다. 알았어요?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다 문장별로 해석을 못해도 윤희야. 쭉 읽다 보면은 느낌이 오잖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식 발전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은 이제 밑에서 이게 두 번째 문장 정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2차 구술이라는 것은 이거 맥루한 우리 미디어에 공부했었잖아요. 맥루한의 지구촌 사회에서 제시한 것처럼 책 이름이에요. 이게 1차 구술 문화보다 매우 커진 집단을 위한 의식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구술은 청중이 이게 한정돼 있어요. 우리 목소리가 들리는 범위 내에서 집단이 영향을 미치는 건 한정된데 디지털은 전 세계의 인간들을 다 보게 할 수 있죠. 듣게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더 큰 집단을 형성시킨다 이거죠. 디지털 글쓰기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집단의식이 더 고양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2차 구술 시대에 우리는 자의적이고
프로그램적인 집단지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청중으로서의 수동적인 듣기로 머물렀는데 이제는 자기 의사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쌍방향적 소통이라는 말이 사실 여기에 생략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의식적이다. 좀 주체적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뭔가 내 의견들을 표현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1차 구술성과는 다른 질적 특성을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쌍방향적 소통의 예로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정치인들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소위 그 청중들이 1차 오랄성 시대에는 이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한 2,000명 범위 내에 대중들이 아고라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소피스트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올라가서 연설을 하고 듣고 박수치는 막 그러고 이제 단순한 투표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중들이 막 댓글 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디지털 뭐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비판도 하고 댓글도 하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또 대중들의 반응을 유도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대중적 소통 방식의 발전, 그래서 정치적 양상이 더욱더 민주적으로 되고, 더욱더 쌍방향적 소통을 하는 그런 민주주의로 발전을 시키는데 디지털 글쓰기가 대단히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1차 구술에서 유래한 구시 웅변설은 영원히 사라진다.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거야. 영원히, 이제 1차 구술과 2차 구술은 완전히 달라요. 이건 뭐냐면 글쓰기와 말하기에 이 장점이 종합된 거예요. 그래서 질적 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글쓰기 2차 구술성 때문에 언어의 한계가 돌파돼서 지구촌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감각의 무한한 확장, 소통에 있어서의 더욱더 원활함 이런 것들을 디지털이 매개해 준다는 거죠. 원래 말을 매개하는 것가 문자예요. 문자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기술이란 말이죠. 미디어죠. 매체죠. 근데 이 문자라는 매체에 디지털이라는 미디어가 결합되면서 증폭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의 소통이 더욱더 전면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디지털이다. 2차 구술성이다. 그래서 말이 되게 생생하잖아요. 그죠? 감칠맛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죠? 생동감이 있고. 이러한 것의 구체적 진실성에 포함해서 또 글이 갖고 있는 추상적 사유 능력, 이론적인 깊이 이런 것들이 결합된다는 거죠. 근데 문자 시대에는 소위 구어의 특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구어 시대에는 문자가 발견되기 전에는 이 보편적인 진실이라는 게 확립되어 있어 없었는데 이제는 보편적인 이론, 지식과 그리고 깊이 있는 과학적 사유 이런 것과 구체적인 생동감이 있는 살아있는 현실의 리얼리티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로 슈퍼맨의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글쓰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글쓰기 2차 구술성은 더 좋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재심은 이제 달을 봅시다. 재심은 달을 보시면 자, 글쓰기와 글읽기 뭐 이런 거죠. 이거 리터러시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여가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는 여가 시간이라는 말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뜻입니다. 단순하게 말 익히는 능력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회주의적 지식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적 지식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서 감옥에 사상범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이 사회주의들 간의 이 서신교환을 통해서 국제주의적 연대를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 수단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쪽에 보면 세 번째 쪽 몇 줄 보세요. 서신교환, 문자를 통해서 서신교환이 촉진되고 그에 따라서 지식인들의 창조성이 꼽힐 수 있었다. 즉 글쓰기가 창조성을 발전시킨다. 이런 거. 그리고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이론적 작업을 했죠.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주로 글로 발전시켰다. 오케이? 서신교환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신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따가도 이제 서신을 활용할 때가 있는데 답안 쓸 때 이 서신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적인 그런 에피소드를 주고받는 의미가 아닌 우리가 깊이 있는 사고, 이론적인 창조성 이런 걸 만드는데 서신이라는 것이 상당한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글쓰기가 중요한데 그 다음 달라 보세요. 오늘날 각종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 밑줄 그세요. 지식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식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화는 늘어났다. 이거는 사적 대화예요. 사적 대화는 늘어났는데 논쟁은 줄었다. 공적인 토론, 이론적인, 체계적인 지식은 줄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냐? 여기 보면은 사고를 합리화하고 체계하려는 시도가 지니고 있었던 권위, 글의 권위가 손상됐다. 즉 글은 합리적, 체계적인 논리를 줘요. 내 말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면이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심은 나는 디지털의 2차 구술성이 오히려 복합적인 그러한 장점의 질적 비약이 있다고 보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1차 구술성으로 오히려 이제 쇠퇴하게 된다. 글쓰기 능력이 감퇴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줄 보시면요. 텔레비전 이런 것들, 디지털은 우리의 머리에서 보편적인 것을 몰아낸다. 몇 줄 보세요. 보편적인 몰아낸다. 우리의 보편적 지식에 역행한다. 전자우편이 서신교환의 장점을 회복시키지 못했다. 뭐 이런 거예요. 응? 전자우편, 소통, SNS, 서신만 못하다. 응?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디지털 매체의 소통은 간단한 메시지를 빠르게 주고받는 정도의 밑줄 보세요. 짧고 일시적이고 즉흥적이고 되게 감성적이다. 즉 단편적이다는 뜻이에요. 단편적이고 즉자적이다. 이런 식으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보다는 말에 가깝다. 그래서 2차 기술성은 이거는 말이다, 말. 말에 가깝다. 글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시문 나에는 영어 제시문을 이제 깊이 있게 보면 그래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막 깊이 볼 여지는 없지만 이 지구촌 사회라는 그런 맥락 안에 책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글쓰기가 세상을 지구촌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 이메일 주고받고 SNS로 페이스북으로 막 사진도 올리고 말도 하면서 글도 쓰고 이거 종합적인 그야말로 멀티 소통이죠. 이런 걸 하면서 세상이 하나로 쫙 좁아졌다. 지구촌 공간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한마디로 그런 보편적인 사회 실현에 역행한다 이래요. 디지털 글쓰기가 사실상 개인적인들이 노는 거 있잖아요. 사적인 영역을 세계화하는 거는 좋은데 공적인 보편적 영역을 세계화하는데 역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도 비추고서 세계 민주주의 해롭다. 지구촌 사회에 역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봅시다. 지금 이 단은
말보다 글의 가치를 뭐 높게 당연히 평가하죠. 그래서 말은 간단한 메시지의 이제 소통 수단에 불과하지만 합리적, 체계적, 보편적인 사유체를 글이 좋습니다. 특히 서신이 창조성과 이론적 작업을 발판에 댔고 정식 유대조차도 감안하는 정신적, 이론적인 대단히 중요한 그 요인이 이제 글쓰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디지털 매체에 의한 구수적인 글쓰기는 대단히 지금 지식 발전에 부정적이다 좀 다는 봅니다. 왜냐? 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신의 창조성이 약화되고요. 그리고 추상적 일반적 원리와 일관된 논리가 약화돼요. 그리고 감정적, 즉흥적, 즉자적 판단 때문에 사람 간의 어떤 깊이 있는 유기적 연대가 오히려 저해가 돼서 지구촌 시대의 세계 시민주의에 역행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맨날 흔히 듣는 공중, 집단 지성을 갖고 있는 공중은 뭐가 필요해요? 시민적 우위도 필요하지만 공공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적 의식이, 이성적 의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성적 사유를 감퇴시킨다는 거죠. 되게 찰나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글쓰기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소위 2차 구술성에 대해서 이게 서로 상반된 또 평가를 하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소크라테스는 아예 글 자체를 나쁜 거로 본단 말이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서영아? 넌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해? 자, 여기에서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의도. 내가 논술은 뭐라 그랬어요? 찬주야, 논술은 뭐라고? 비판이죠. 비판은 왜 해?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제시문을요, 가나다를 다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왜? 종합하려고. 어느 한쪽에 획일적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야. 다 일리가 있다는 거야. 알았지? 여기에 의도는 뭐냐면, 연세대학교든 서울대 문제든 간에, 옛날에 논술 서울대 문제든 간에 어느 하나에 꽂히지 말라는 거야. 단편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야. 양안적으로 보라는 거야. 단점과 장점을 다 비교해 보면서, 그래서 차이점을 분석하라는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종합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적 사고를. 소크라테스 말이 다 맞지 않아요. 맞는 구석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실제 진리에 역행할 측면이 있다고. 글이라는 게, 글 잘못 쓰면 진실을 왜곡하잖아요. 그리고 생생한 리얼리티를 다 못 담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글이 없으면 오늘날 문명이 됐겠어요? 아닌 거죠. 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요? 기술 결정론 문제 있다. 정보 기술의 발전이 저절로 유토피아를 준다든가 저절로 디스토피아로 간다든가 하는 기술 결정론에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 했잖아.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다고 저절로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다, 저절로 지식 발전에 역행한다, 이렇게 기술 결정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가. 그러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전제하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런 속에서 1-2로 넘어가는 거예요. 1-2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시문 가나다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이유는 현실에 올바른 판단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이론이나 학자들의 관점을, 장단점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1-2가 나오는 거예요. 1-2를 봅시다. 지금 봅시다. 지금 박스 친 사례를 보세요. 박스 친 사례를 보면은요, 지금 미국 TV 드라마, 미국 TV 드라마가 여성에 대해서 개인주의적인 자유로운 독립적인 여성상을 가진 드라마를 반영했는데,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이 소통이 되면서 많은 토론을 활성화시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공동체성을 발전시키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 개인주의적인 여성상을, 독립적인 여성상을 확산시키는데 절대적 기여를 하는 게 디지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대만에서는요, 미국에 비해서 되게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전통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 믿지 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은 되게 보수적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드라마는 이른바 바람직한 여성이 돼야 하는 의무와 더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생활 양식을 원하는 욕망을 절충하려는 대만 여성들에게 문화적 대안을 제공했다. 즉 대만의 이 보편적 대안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보편적 대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지배적 세계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투쟁의 영감을 제공했다. 여자가 주체성을 찾는 거는 보편적인 진리잖아. 그래 안 그래? 보편적인 진리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드라마가 감각적인 세계를 즐기며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도 드러냈다. 이렇게 썼습니다. 밑줄 그으세요. 감각적 즐거움, 개인적 만족. 즉 나의 이 2차 구술성을 어떤 이 긍정성을 이 강조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지구촌 사회를 앞둔다는 게 한마디로 여기서 이 지구촌 사회를 얘기하죠. 지구촌 사회에서의 이 자의적이고 고의적인 프로그램과 더 큰 집단의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성적인 측면과 이 보편적인 공동체적 측면이 둘 다 동시에 발전한다고 제시문 나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세계화와 거기에서의 이제 보편 가치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촉진시켰다 이겁니다. 2차 구술성이라는 것이. 그러한 맥락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나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럼 다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에서 이제 사례에 대한 이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여기서 좀 창의성이 좀 갈리죠. 지금 다에서는 오히려 세계 시민주의에 역행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즉흥적, 감각적, 그러니까 되게 일차원적이라는 거죠. 이성적, 비판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성적, 비판적 사고를 정화시키고 세계의 이제 보편적인 공동체나 가치에 역행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이 사례에서 발견하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뭐 주체성을 찾기 위한 투쟁의 영감? 과연 그럴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테레비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스스로 이제 감각적 즐거움이 끝날 수 있다. 오케이? 여기 지금 감각적 즐거움을 준다고 했는데 테레비 본다고 여성 해방이 되냐고요. 온몸으로 저항하고 실천해야지. 오히려 미디어가 주는 대리만족적인 가능적 향락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심리적 위안 정도만 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진정한 주체성, 여성의 주체성 고양하기 어렵다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개인주의적인 생활 양식, 미국의 생활 양식의 보편 가치냐 이거죠. 우리 그 남학생 어떻게 생각해? 우리 청강생. 미국의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의 미국의 여성상이 보편적인 여성상인가? 그래?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는 그렇게 쓰면 안 돼. 재심은 지금 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메리칸 스타일이지 보편적 스타일이라 볼 수 없다. 왜 서구 보편주의를 강요하냐. 그래서 오히려 문화 사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 미국 드라마를 전 세계에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 획일화와 문화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대만식 내지는 그 동양식의 특수한 여성적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문화적 대안 이런 거를 못 찾는 비주체적인 문화 사대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시민 보편주의 있잖아. 에? 세계 보편주의 역행한다 이거죠. 오히려 문화 제국주의로 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배워서 남주지 말고 이럴 때 써먹으라고. 어? 우리의 세계화 시대에 그 디지털을 매개로 하는 문화 세계화가 한쪽에서는 문화 제국주의를 가고 해결화되고 이러한 우려를 여기다 적용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응?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걸 어떻게 예시 답안을 써야 될지. 지금 내가 나눠준 자료 보세요. 해설서 자료 보시면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자, 공통점은 첫 번째 단락을 쓰시라고 그랬죠. 주제를 쓰시고 그 다음에 공통점을 쓰는 겁니다. 지금 글쓰기와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밑줄 보세요. 주제를 드러내 주세요. 글쓰기와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가나다는 세 가지 공통점을 보인다 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첫째, 글은 말에 기초하죠. 그리고 말의 뜻을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은 인공적인 기술, 인공적인 창조물입니다. 인위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말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는지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는지는 다르게 판단하지만. 세 번째는 글쓰기가 인간의 언어와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한 단락을 도톰하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가와 나다, 밑줄 보세요. 가와 나다. 이항대립적인 것으로 해서 가와 크게 나다가 의견이 다르다는 거죠.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그래서. 자, 먼저 범주적인 차이 분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밑줄 보세요. 먼저 말과 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치 우위에 있는가, 어떤 것이 본질인가, 이거에 대해서 가는 글보다 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나와 다는 그와 정반대이다. 맞죠? 자, 가는 글은 말의 영상, 즉 허상에 불과하며 진정한 암과 지혜의 기억이 아닌 현상적 상계에 그쳐 본질의 망각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반면 나는 자연적인 말과 달리 글은 기술적 창조물로서 인간의 내면적 의식과 잠재력을 고양시킨다고 본다. 그리고 다는 말이 단편적인 대화의 수단인 반면 그런 합리적 보편적 사유 및 논리체계를 정립시켜 세계 시민적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말과 글의 가치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여기서 한 단락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음으로 밑줄 보세요. 범주를 또 제시하는 겁니다. 글쓰기가 지식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냐? 또 이것도 이항 대립으로 가는 거죠. 가는 부정성을 나다는 긍정성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식으로 이제 먼저 단순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논증을 하는 겁니다. 자, 가는 글쓰기는 참된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만든다고 보죠. 그죠? 반면에 나는 글쓰기 능력이 과학, 인문학, 예술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다 또한 글쓰기는 지식인데 이론적 작업을 발표함으로써 창조성과 정신적 유대를 강화시킨다고 보죠. 내가 아까 다 밑줄구라고 한 내용들을 다 요지를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글쓰기에 대한 공통적인 긍정적인 걸 불구하고 구술적 글쓰기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입장입니다. 그걸 또 논증해 줘요. 이게 하이라이트죠. 그죠? 그래서 하지만 나와 다는 밑줄 보세요. 나와 다는 디지털 매체에 의한 구술적 글쓰기에 대해서는 나는 긍정성을, 다는 부정성을 주목한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고요. 왜 그런지를 서술해 줍니다.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녹아 들어가면서. 나는 구술적 글쓰기가 개성적 표현과 더불어 쌍방적 대중소통으로 지구촌 의식을 초취시킨다고 본다. 반면 다는 기술적 글쓰기가 단편적 즉흥적 대화에 가까워 글의 본래적 기능과 공동체성을 약화시켜 세계 시민주의에 역행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자 비교를 이항 대립과 범주별 차이점 분석을 통해서 한 850자 정도 이렇게 쓰면 1-1 문제가 완성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는요, 보세요. 일단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사례를 좀 소개해 주세요. 많이 쓰지 마시고 이걸 요약하는 게 아닌데
그냥 이 사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 시사하는 바를 써주는 게 중요해요. 시사점. 응? 그냥 미국 드라마가 재밌었다. 뭐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쓰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뭔가 개인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그러한 점에서 되게 긍정적이라는 의미를 뽑아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는 미국의 TV 드라마가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바람직한 여성상을 전 세계에 전파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미를 추론해 주는 겁니다. 문화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개인적인 즐거움과 주체성을 높이는 디지털 매체의 순기능을 시사하고 있다. 오케이? 디지털 매체의 순기능 밑쪽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시사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자, 디지털 매체가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강조하는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죠? 사례는 남녀평등이라는 세계 시민주의적인 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개인의 자유와 즐거움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나의 관점에 부합하니까. 오케이? 자, 반면에 디지털 매체가 세계 시민주의 역행하는 역기능을 강조하는 단은 사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왜냐? 미국의 TV 드라마가 개인적으로 감각적 즐거움을 줄 수는 있으나 미국의 개인주의적 정서상이 과연 진정한 남녀평등의 문화적 대안일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비판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자칫 주체성을 잃고 문화 사대주의에 빠지다 비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써줄 수 있죠. 물론 이외에 다양한 사례나 논거를 통해서 논증을 할 수는 있으나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냐? 지금 나는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다는 사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해내는 게 핵심이고요. 그것을 논증하는 논거나 사례는 사례를 기초로 해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다만 사례의 내용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이것을 뭐 부정적인 역기능을 소개하는 사례를 본다든가 단순하게 어떤 뭐 감각적 즐거움만 주는 거로 또 파편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러지 말고 개인성과 공동체성에 있어서 어떠한 기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추론해주는 논리적 작업을 좀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뻔한 거다. 공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부정적으로 평가. 이렇게 단순화하고 그 왜 그런지 추론할 때는 사례를 잘 의미를 추론해서 그것들을 각각의 맞는 논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논거와 사례, 긍정적인 논거와 사례를 좀 찾아야 되는데 요 사례와 논거에 있어서의 창의성이 좀 갈린다. 제시문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또 제시문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논과 사례로서 답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